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야당이 주장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여당이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유예안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 47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쌍특검법 재표결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어제 문경의 육가공업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2명의 소방대원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 각각 문경을 방문해 빈소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정부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배경을 살펴보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민주당이 결정한 전당원 투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에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걱정, 또 그걸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합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탓인데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는 등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번 주말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협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해서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면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제를 결론짓고 이르면 6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47개의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소식은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죄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회나 동문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이 허용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이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모금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1962년부터 시행됐지만 기술 발달로 위 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한 겁니다. 한편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 내 불법 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자스민, 양경규, 김근태 의원은 오늘 국회에 첫 등원해 남은 4개월간의 의원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경을 찾아 화재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조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화 수당과 위험 수당 등을 즉각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 소식 문그린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경북 문경으로 향한 한 위원장은 화재 현장을 살펴본 뒤 빈소를 찾아 순직한 소방관들을 추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두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수년간 동결돼 있던 화재 진화 수당과 위험 수당을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소 소방관들이 근무 중 겪게 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전국에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많이 드렸고요. 더 심기일전에서 우리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 전체의 입장이나 공약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대학생들에게 약속한 아침밥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양질의 식단을 위해서는 1인 식사당 5,000원에서 6,000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1,000원만 지원하고 있어 식사량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0원으로 지원금을 늘려 많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경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 공무원들의 빈소를 찾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2호선과 경인선 그리고 경춘, 경부선 등 서울 수도권의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과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명구조 중 고립돼 끝내 소방관 2명이 숨진 안타까운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란 유가족들의 비통한 손을 맞잡고 순직 소방관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방관들도 안전한 나라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나 또 안전장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어 소방관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지상철도를 모두 지하로 옮기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도심 구간을 오가는 지상철과 GTX,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쪽과 주변 부지를 개발해 경제성을 높이고 녹지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주거 복합시설로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심화로 단절된 생활권을 문화 쉼터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권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국민의힘도 도시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만큼 실천을 위해 경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상 시설들이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총 연장 260km 중 80%의 지하화가 필요한데 사업비는 국가가 현물 출자를 하고 민자를 유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가급적 빨리 협의해 용적률 상향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수원을 찾았습니다.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구도심 발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자, 오늘은 민주당에서도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발표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이 개발 사업비로 약 80조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철도와 GTX, 도심철도의 도심 구간은 예외 없이 지하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이계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신도림역을 찾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철도의 편의성은 있지만 지상철도는 소음과 분진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양쪽을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동안 지하화에 드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지하화를 한 후에 지상 공간을 활용할 시 경제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화를 추진하는 노선을 보면 이 수도권 철도의 경우에는 경인선과 경원선, 경의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인데요. 일부 구간들이 있습니다. 경인선 같은 경우는 구로역에서 인천역이고요.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은 2호선과 3호선, 4호선과 7호선, 8호선 등 5개 노선의 일부 구간이 대상인데요. 지하화한 후에는 상부 개발을 통해서 환승이 연계된 주거 복합 플랫폼,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구간을 지하화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한 후에 지상부 개발이 이어질 텐데 보니까 지난 1월에 여야 합의로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요게 통과가 되면서 이 법적 기반이 마련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지난 1월에 통과를 한 건데요. 여야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지상부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하화를 통한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개발 촉진을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 또 녹지 확보 조건 이런 조건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이렇게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이 불발이 됐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야당이 좀 원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놨는데 이마저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 왔고요. 50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는 2년 유예하는 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설치하는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윤 원내대표, 이 산업안전보건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만들려다가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이 됐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후에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는 찬반 토론에 15명 정도 참여를 했지만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최종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결단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을 놓고서 그 노동계와 또 그 경영계가 계속 신경전을 좀 벌여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엊그제는 그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여의도 이 국회에서 집결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코로나에 이은 복합 경제 위기로 중소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물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경영계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화하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그 상임위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었던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동안 그 민주당이 주도를 하면서 다시 추진이 돼 왔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회 수위를 통과를 했네요. 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불발됐었는데요.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법안의 처리를 다시 한번 주도를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인데요. 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앞서서 퇴장을 했는데요.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정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유사 동질법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이유는 정부가 쌀을 사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 쌀 수요와 상관없이 농업인들이 쌀을 초과 생산하는 등 시장 왜곡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방과 안보 분야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환영 행사에는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이상철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장,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영입 인재들이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며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에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유가족과 국민을 2번 모욕 주는 것이었다며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돈 몇 푼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특별법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광복회와 독립운동 사료 등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서 독립운동 사료의 발굴, 정리, 보존을 위해 협력하고 온 오프라인 자료와 간행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학술 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 두 기관의 협력이 미래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선거제 당원 투표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총선의 비례대표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구분해왔는데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자 결국 당원의 뜻을 물어 최종 결론을 짓기로 한 겁니다. 어찌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가 아니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선거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을 동원해가지고 개딸들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찾아보겠다 이런 거겠죠. 민주당 당원 여론은 병립형 회기에 기울어져 있어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병립형 회기가 현실화되면 민주당은 공약 파기뿐 아니라 당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국민들과 당원들, 의원들 설득하든지 아니면 빨리 국회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갖고 결정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설득된 의견을 갖고 당원을 설득하든지 이런 절차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반론에 나섰고 친명계 안민석 의원 역시 전당원 투표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이처럼 다소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던 사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1대 총선을 코앞에 뒀던 2020년 3월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고요. 결국 위성정당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내느냐 여부를 두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고 결국 후보를 낸 바가 있습니다.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이 대의제를 무시하고 이게 당원 투표해가지고 그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되게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민주당 원로의 이 같은 우려대로 이번 전당원 투표 결정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악수가 될 것인지 여론의 반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빅텐트 90%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한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3지대 빅텐트가 형성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뭉칠 가능성에 대해서 90% 이상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도권 싸움을 한다, 누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누가 큰 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총선 전에 어쨌든 뭉칠 가능성 매우 높다. 몇 %를 보세요?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빅텐트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비전 대화도 첫 공개 일정이었던 지난 28일 결국 연기가 됐고 다음 일정과 주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단계에선 빅텐트에 관해 양측이 일단 유보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조금은 더 경쾌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런 걸 조정해가는 능력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방향성에 누군가 동의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개혁미래당이 아니라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빅텐트 참여할 거로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로는 뭐 가끔씩 또 뭐 저 뭐지? 라고 하지만은 예. 내심은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월 하순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좀 만들어 봐야죠. 이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 4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면서 늦기 전에 방향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 통합론자로서 양측의 중텐트에 참여하지 않은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는 빅텐트 성사 여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다 합치는 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번에 합친 게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될 수 있고 저희는 하여튼 그거를 위해서 그때 어떤 방향이 가장 통합에 도움이 될지 그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겁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 설치를 비롯해 지역구 선거 경쟁력 확보가 제3지대 진영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명분이라는 빅텐트의 최대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 1학년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오늘 중대재해법 유예 이 부분을 민주당이 거부함으로써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만들어졌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여야 간의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월 임시국회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에 설치하는 협상안을 전향적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이제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제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전향적 제안을 민주당이 걷어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오늘 이런 협상 결렬 결정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뭐 의견이 엇갈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그 정도 가지고 유예 못한다 이쪽으로 일단은 좀 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결렬이죠. 이게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정치라는 게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총선 전에도 본회의가 가능하거든요. 2월 이번에 29일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2월 달에 원래 28일인데 올해는 2월 29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로 여야 간에 좀 물밑 대화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야 간에 좀 대화를 좀 더 하고 타협을 해서 뭐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뭐 걷어찼다 이런 표현을 좀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법 시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에 일단 유예를 하고 그럼 2년 뒤에 또 유예해달라고 하면 또 유예해 줄 건가요? 또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명색이 선진국인데 이게 그 사업장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방 조치 뭐 이런 거를 네. 취해야 되고 이게 법 이름에 일단 뭐 중대재해 처벌이라고 법 이름에 처벌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매뉴얼을 잘 갖추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물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유예하자 이 여당 정부 여당의 요구에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럼 2년 뒤에는 확실히 진짜로 시행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님.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양당의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면 네. 그러면 그 사업장들이 뭐 안전기사를 고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해야 돼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안전기사를 하나 채용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거고요. 네. 아마 채용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처벌을 택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부터 저도 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 강행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네. 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여야 모두 그냥 이 시간까지 놔두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저는 뭐 민주당이 약간의 표계산도 좀 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유예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이제 사업주들 그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2년 유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무래도 이 사업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과 그 근로자들의 안전 뭐 이 부분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민주당과 그런 철학의 차이 때문에 결렬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추가 협상을 하면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추가 협상을 이제 기대해 보면서 이제 여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수원 지역구가 이제 5개인데 모두 이제 싹쓸이했던 그 수원을 찾아서 4번째 총선 공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구도심 개발 카드인데요.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구간에 경부선 철길을 이제 지하화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바로 이재명 대표도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이제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인데요. 이 수원 지역이 이제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그런 이제 선거구인 상황에서 수원의 표심, 지하철도 지하화 이런 공약들, 이제 비슷한 공약들을 서로 하루 이틀 사이에 내놓은 상황인데 수원의 표심이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이 부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쥐었잖아요. 네. 그 정치에서는 이니셔티브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주도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당이고 여당은 당장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서둘러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뭐 일종의 묻고 더블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원 거 받고 전국 다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민주당의 전략도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취한 국민의힘이 약간만 더 아마 유리한 이런 환경이지 기본적으로 이 공약으로 네. 뭐 수원 표심을 다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공약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했던 그 지역구에 어떤 뭐 이렇게 표심이 확 바뀌거나 뭐 그런 이 지역 공약하고 총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아니, 수원 표심이 무슨 지역 공약 그동안 뭐 보수 정권에서 안 해줬다고 민주당으로 간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서울이 약간 이제 보수 정당이 약간 유리해지고 또 인구가 서울 인구 중에 좀 젊은 계층이 경기도 쪽으로 나오면서 경기도가 지금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원만 해도 대도시예요. 그래서
옛날엔 좀 보수적 성향이었는데 지금은 후보하고 별 관계없이 그냥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21대에서 5명이 다 민주당이었고요. 20대에도 5명 다 민주당이었고요. 네. 19대에는 4명이었는데 그때는 남경필 의원만 새누리당이었고 다른 3명은 민주통합당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민주당이 이제 유리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이제 이런 지역 공약을 통해서 우리도 경기도 특히 수원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 보여주고 이게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당 지도 같은 데서 이제 좀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표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 수원 유권자들이 뭐 여당에서 이제 후보 우리 국회의원 당선시키면 뭐 우리 동네 당장 뭐 잘 살게 된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표가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이제 수원에 아마 이제 그 영입한 이유가 수원에 이제 출마를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한 것 같고 이수정 교수도 그 박광원 현 의원 그 지역구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어떻게 그 수원에 좀 그 이번 총선에서 지형 변화 뭐 어떻게 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후보들을 굉장히 좋은 후보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또 전직 장관도 박문규 장관인가요? 네. 그분도 이제 이쪽으로 내보내고. 근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김승원, 백혜련 이게 가불병정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박광원, 김진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는 무소속이긴 하죠. 네. 이제 원래 민주당이죠. 근데 이 여기도 이제 막강한데 지금 여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수원 후보들이 아주 그 굉장히 좀 참신하고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수원 지역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여야의 어떤 접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도 뭐 수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인천 계양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바로 인천 계양을이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명룡 대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이 이제 성사될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 전 장관과의 승부에 자신감을 이제 그런 보인 상황인데 이 대표는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이제 대표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좀 본 상황이고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공천 신청서를 바로 직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두 가지 다 사안인데요. 명룡 대전 이게 실제 어떻게 좀 가시화되고 있는 건가요? 명룡 대전은 성사된 것 죄송합니다.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제 지역구 출마를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네. 혹시라도 비례대표 쪽으로 갈아탈 가능성 저는 뭐 높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명룡대전이 무산되는 거죠. 근데 현재의 분위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그 출마를 사실상 확정짓고 면접까지 받고 네. 원희룡 전 장관은 물론 인천 계양을에 뭐 경선을 하든 전략 공천을 하든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뭐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뭐 명룡계전이 이제 거의 성사된 것인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비례로 옮길 경우 그런 경우인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비례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역구로 출마를 할 텐데 그렇다면 인천 계양을에서 피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피하면은 원희룡 무서워서 피했다. 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대표가 상대 진영의 어떤 경쟁자를 무서워서 피했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서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요. 네. 다만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추격이 가시화될 경우에 네. 전국 지원 유세나 이런 거에는 일정한 정도의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월 21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 지역구를 또 이제 그 바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 이제 좀 끈질기게
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고집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명룡대전의 성사가 이제 거의 뭐 된 것처럼 이제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명룡대전이 대전이 맞긴 맞나요? 뭐 의문이고요. 네. 그 말을 자꾸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한테 유리한 거죠. 뭐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날 따라다니냐,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 이게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총선 당선이 목표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잡는다. 네. 그래서 이제 체급을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한 것 같고요. 또 이 지역구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긴 민주당이 항상 이기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한테 이제 좀 도전 자체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걸로는 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데서 이제 뭐 당권에 도전을 해서 대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이제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뭐 걸림돌이다 이런 돌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데, 계속해서 그 같은 표현을 쓰네요. 네. 그게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본인도 여당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그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서로 네. 좀 예의를 갖춰가면서 좀 멋진 승부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비례대표 제도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제 유인태 전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좀 이제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로 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고, 내일 총선이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에 이제 병립형 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역별 이제 비례대표 체제로 아마 이번 주 전당원 이제 투표를 거쳐서 이 안이 이제 좀 정해질 걸로 관측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병립형 회기가 이제 총선에 좀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사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년 전에 정당 투표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한국일보가 시뮬레이션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걸 준연동형이었지 않습니까? 준연동형하고 병립형으로 했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의석 차이가 거의 없어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똑같아요, 의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총선에 별 영향은 없을 텐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그다음에 위성정당 금지 이런 걸 대선 공약으로 하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병립형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 약속 파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에다가 또 그 민주당 주변에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이제 병립형으로 할 경우에는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자꾸 천벌받을 짓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무슨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병립형을 선택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과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말 뒤집기 뭐 이런 데 대한 부담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성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선거 승리도 중요하고요, 실리도 중요한데 이 명분을 놓치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비겁한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지 왜 이걸 당원 투표에 붙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작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원회라는 걸 했어요. 300명 중에 무려 100명이 나서서 선거 제도를 갖고 대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럼 그걸 왜 한 거죠? 이거는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잘 모아서 여야 합의로 결정을 하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당원들한테 이걸 또 국민 투표도 아니고 당원들한테 이거 왜 물어보는 거죠? 이건 일종의 좀 면피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요. 물론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총선에서 일당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좀 진보 정당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도 좀 있고 그래요. 지난 대선 때 뭐 정의당 때문에 뭐 우리가 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립형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리 여부를 떠나서 이게 옳은 일인지, 지난 대선 때
뭐 위성정당 만든 거 잘못했다고 하고 뭐 저는 다당제가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뭐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그 뭐 시건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원 투표 형식을 빌리더라도 어쨌든 결론을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 진짜 말 그대로 속고 대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총선에는 선거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죠? 뭐 의석 차이가 네. 이거로 인해서 의석 차이가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3지대에서 여러 개 정당이 이제 지금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영향을 꽤 줄 겁니다. 이게 네. 일단 당장 녹색 정의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비례대표 의석을 그냥 득표율대로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3지대의 정당이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야 이거 우리가 다 뭐 힘을 지금 모아야 그나마 좀 정당 우리 제3정당이 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3지대의 그 합종 연행을 좀 이렇게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명분상 밀리는 부정적인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제3지대 쪽은 오히려 이 합당이나 연대 이런 네. 거를 좀 약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비전대화 협의체가 지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에 대해서 실망했고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또 강한 톤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허은하 전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빅텐트 가능성을 이제 90%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당명과 주요 공약 등에서 난제들이 있어서 장애물이 많아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능성은 90%인데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신당 연대 제3지대의 빅텐트 가능성 오늘 마지막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허은하 전 의원이 90% 얘기한 거는 본인의 기대를 너무 반영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윤핵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정치 활동을 보면.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를 윤핵관에 비유했다? 그 얘기는 같이 갈 수 없다. 뭐 거의 그 얘기를 선전포고 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대체 뭐가 제일 걸림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 내지는 본인과 본인 위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질 말든가. 그건 처음에는 사실 어느 정도 또 할 것처럼 하다가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변화무쌍하게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개혁미래당 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이제 병리평으로 확정되면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득표를 얻어야 겨우 한 석 정도 얻을까 말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촉진하는 효과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거의 최악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돼서 저는 하여튼 그전보다 훨씬 더 빅텐트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하고 민주당 탈당한 의원 세 분이 가칭 개혁 미래당. 네. 그래서 그 줄여서 뭐 개미당 뭐 이렇게 뭐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무튼 그 당도 지금 내부에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 당명을 개혁 미래당으로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 각
양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정치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작은 우리가 볼 때는 제3자들이 볼 때는 작은 문제 같지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갖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는 고사하고 지금 뭐 중텐트도 그렇게 썩 전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이번 총선을 치를 생각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에서는 자꾸 이제 정책을 얘기를 하지 뭐 어떤 사람을 영입하는 거는 지금 잘 눈에 안 띄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막판에 다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하고 빅딜의 가능성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뭐 이낙연 전 총리 그쪽 신당하고 합쳐서 오히려 득표율에서 좀 손해를 본다. 뭐 이제 이런 계산이 있는 거는 아닌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속내가 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신당으로서 총선에 막판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의심스러운 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씀인데요. 그래서 뭐 저는 그거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완주할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빅텐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 상황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뭐 출생 기본소득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재원에 대해서는 뭐 아직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네. 야당이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또 이제 선거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명확히 안 했어요. 뭐 이런 이제 곤란한 질문도 좀 받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주요 정치인의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들한테 좀 어려운 질문도 받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기자들이 어려운 질문하면 뭐 좀 약간 철저를 매면서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모습 자체가 참 좋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고 싶다. 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자, 비례제 배분 방식을 놓고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죠, 민주당이. 근데 아까 뭐 성한용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지도부에서 결단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본인 결단을 당원에 미루는 이재명 대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여야의 철도 지화화 공약 대결,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결정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